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4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이 파트부터는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냥 간단하게 4단원부터 5단원까지의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하면, 자, 첫 번째는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4단원부터 5단원까지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을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모두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떤 몇몇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연표 문제기는 하지만 연도 없이도 여러분들이 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근현대사로 오면 올수록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좀 띄엄띄엄 있다기보다는 연 단위로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이 전체적인 사건들을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건 일종의 이제 연도를 제외하고 개념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잘 흐름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한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4단원, 5단원에서는 연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사건의 흐름들을 다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각각의 연도들까지 디테일하게 좀 챙겨가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특히나 4단원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대비하고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021학년도 6월 8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림 속의 인물은 청나라의 광서제라고 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황제로 즉위하였다. 1885년에 청프 전쟁에서 패배하여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했다.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뭐 아는 내용입니다. 1898년에는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삼자라고 하는, 여기가 핵심이죠. 캉유웨이의 상주를 받아들여서 체제개혁에 대한 조서를 반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청프 전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사실 이 청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황제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황제가 강희제,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에서는 옹정제의 비중이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륭제 때 정도를 여러분들이 황제로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광서제도 한번 눈여겨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명나라의 만력제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따로 배우지는 않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알고 있으면 좋은 것처럼, 여기 있는 광서제도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면, 자, 광서제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출제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지금 8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1898년에 있었던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변법 자강 운동이 요때 이제 1898년에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캉유웨이라던가, 하나만 더 쓰자면 캉유웨이와 함께 활동했었던 량치차오라고 하는 사람까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가요. 자, 이 변법 자강 운동은 같은 해 1898년 같은 해에 무술정변이라고 하는 이 서태후 등의 보수파들의 반발로 인해서 끝나게 되죠. 사실 이 변법 자강 운동을 우리는 무술변법이라고도 하잖아요. 무술년이었기 때문에. 자, 끝나고 나서 광서제는 계속 황제로 있지만 서태후 등의 보수파가 실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던 중에 의화단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의화단 운동이 진압된 이후에,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된 이후에 신축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신축조약. 이 신축조약을 체결하는 게 1901년이죠. 이 신축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신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개혁이 추진이 되는데요. 이 신정을 뭐라고도 하냐면 광서신정이라고도 해요. 광서제 때라고. 광서신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서제와 관련해서는 요 광서신정, 그리고
변법 자강 운동을 조금 한번 눈여겨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황제가 광서제가 나왔으면 저 언저리쯤에 이야기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요 광서신정은 광서제가 직접 진행한 거라기보다는 이 서태후 등 보수파가 이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겠다라는 느낌으로 진행했던 개혁이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개혁은 변법자강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법자강 운동에 대한 설명 한번 볼까요? 자, 답 4번 보이죠? 아까 얘기했었던 4번 서태후 등의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선택지 자체를 만약에 모르는 선택지라면 사실 변법자강 운동에 대한 개념 공부가 좀 덜 된 거죠. 우린 이 사건을 무술 정변이라고도 부르니까요. 1898년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릉기국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앞서서도 많이 봤었던 선택지죠. 양모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 공장이고 이홍장이 주도해서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릉이라고 하는 곳이 난징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양모운동이라는 개혁과 관련된 거니까 1번은 아닌 거고요. 자, 2번 철도 파괴 하면서 반외세를 주장하였다. 자, 서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 중에 이제 철도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서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괴했었던, 그리고 부청멸양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었던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의화단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화단 운동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2번도 아니고요. 3번 청일수호조규 체결의 배경이 되었다. 청일수호조규 하면 먼저 이게 1871년에 있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 잠깐 빼서 보면 이게 일본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되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나서 청일수호조규의 의미가 뭐예요? 청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로 체결한 조약이다라고 하는 게 요게 청일수호조규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1871년 이 시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변법 자강운동 자체와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연관이 없어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독립신문을 통해 이권수호 운동을 추진하였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조선에서 활동을 했었던 독립협회와 관련된 이야기죠. 독립협회와 관련된 이야기고, 독립협회는 활동했던 시기가 1896년부터 98년까지 활동을 하다가 98년에 대한제국에 의해서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변법 자강 운동과 시기적으로는 겹쳐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독립신문과는 연관이 없는 개혁이죠, 내용상으로.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 강서제 얘기할 때도 방금 언뜻 약간의 티를 냈지만, 여러분들이 쭉 사건의 흐름을 변법자강운동, 그럼 변법자강운동 실패하고 나서 서태후의 어떤 보수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고, 의화단 운동이 끝나고 신축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광서신정이 진행이 됐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뭐 좀 있으면 이제 러일 전쟁이 벌어질 거고, 이런 방식으로 사건들의 흐름으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줄줄줄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정도는 잘라서라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좀 연습을 해봅시다. 자, 2021학년도 6월 11번 문제입니다.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가나 조약 사이 시기의 일, 뭐 이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요거는 그냥 조약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조약인지 좀 살펴볼게요. 제 2조 보겠습니다. 시모다, 하코다테. 여러분들은 요거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시모다와 하코다테라는 곳을 암기한 다음에, 시모다와 하코다테 이외에 추가 개항이 있다면 그거는 미일 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런데 시모다와 하코다테만 써 있으면 미일 화친조약이죠. 미일 화친조약.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기준으로 좀 잡느냐, 조약문에 시모다와 하코다테가 나왔다면 시모다와 하코다테 이외에 추가 개항이 있다라고 하면 수호통상조약이고요. 추가 개항 없이 시모다와 하코다테만 연다라고 하면 화친조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관세 부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에는 어떤 얘기도 있었죠? 즉 밀소통상조약에는 영사재판권과 관련된 얘기도 여기에 조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나 한번 보도록 하죠. 나. 프랑스인은 다낭, 바랏, 꽝엔 세 항구에서 자유로이 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뭐 했어? 지금 개항한 거죠. 누가? 베트남이. 그리고 베트남이 영토를 할양할 거란 말이에요. 영토를 할양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요. 요게 어떤 방식으로 사전 교과서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다낭 등 세 개 항구가 개항했다. 요런 방식으로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낭, 바렛, 꽝엔 요 세 항구가 다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걸 보고도 다낭을 포함해서 세 개가 항구가 개항했구나. 그리고 베트남이구나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찾아낼 수 있죠. 이거 뭐죠? 제1차 사이공 조약입니다. 베트남과 관련돼서 근현대에 가가지고 이제 베트남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더 출제가 될 건데요. 자, 이 베트남 얘기 중에 조약과 관련된 건 제1차 사이공 조약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교과서에서도 다른 그 뒤쪽에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맺은 여러 개의 조약들이 있는데 그 조약들은 우리 교육 과정을 벗어난 내용으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1차 사이공 조약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건 제1차 사이공 조약은 다낭 등의 세 개 항구를 개항했을 뿐만 아니라 제6조 한번 보면 프랑스에게 영토를 떼어주는 영토 할양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해보면 미일 화친 조약은 1854년이었고요. 미일 수호통상 조약은 1858년, 사이공 조약, 제1차 사이공 조약은 1862년에 체결이 되었었던 조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 보기 전에 요 두 개 조약을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특징으로 가져가 줘야 되는 게 화친 조약과 수호통상 조약 모두 누가 체결한 거예요? 에도 막부에서 체결한 겁니다. 즉 아직 메이지 유신 이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 봐보도록 하죠. 자, 라오뚱 반도의 할양을 규정하였다. 라오뚱 반도의 할양을 규정한 건 언제?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맺었던 시모노세키 조약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죠. 물론 일본은 결국 최종적으로 랴오뚱 반도를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죠. 무슨 사건 때문에? 삼국 간섭 때문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1895년에 체결이 되었던 시모노세키 조약과 관련된 얘기고요. 1번 아니죠. 자, 미국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였다. 요거 아까 체크했었던 답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들 미국과 일본의 최혜국 대우 조항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밀소호통상 조약이 아니라 화친 조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주력함 보유 비율, 주력 함대 보유 비율을 제한했었던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나머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었는데 그거 지금 살펴볼 건데요. 요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워싱턴 회의와 관련된 거죠. 워싱턴 회의는 언제 진행이 됐었다면 제3개 1차 대전 이후에요.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워싱턴 회의가 개최가 됐었고 1921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목적은 워싱턴 회의의 목적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사실상 미국이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력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 줘야 되는 게 영일동맹을 폐기한다던가 그렇죠? 영일동맹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영일동맹을 폐기한다던가 또 뭐 있었죠? 중국의 주권을 그대로 보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앞서서 21개조 요구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21개조 요구하면서 가져갔었던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 있잖아요.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이 중국에 반환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줘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워싱턴 회의는 워낙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선택지뿐만 아니라 문제로 출제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힌트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3번 아니죠. 자, 4번 포츠머스 조약에 대한 이야기죠. 요거는 뭐 포츠머스 써 있으니까 안 쓸게요. 포츠머스에서 조인됐으니까 포츠머스 조약인데 요거는 언제예요? 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체결됐었던 조약이니까 맞지 않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들 1875
15년에 있었던 운요 사건으로 계기로 체결이 됐었던 건 강화도 조약이죠. 조일수호조규 강화도 조약 1896년에 맺어졌던 강화도 조약에 대한 96년 미안합니다. 76년에 맺어졌었던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자신들이 미일 화친 조약 개항할 때 미국에게 당했었던 그 쿠로우네 사건, 흑선 사건 그런 사건들을 보고 배웠던 그런 일이었죠. 자, 5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약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021학년도 6월 밑줄 친 학제가 발표된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이제 4단원에서 보여지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연표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렵고요. 연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즉 확실한 연도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연도를 좀 꼼꼼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4단원, 5단원에서는. 자,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폐번치현이 실시된 다음에 어찌됐든 폐번치현이 실시됐다라고 하면 메이지 유신 언저리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겠죠. 폐번치현이 실시됐다라고 하면 일단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일본에서 발표된 학제래요. 지금 문제는 근데 메이지 유신이 아니라 이 학제가 발표된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 근대적 국민교육에 대한 관한 내용이 학제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 인민은 화족, 사족, 농민, 공인, 상인 및 부녀자를 불문하고 배우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녀들을 반드시 학교에 다니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학교에 다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남녀 구별 없이 소학교에 입학한다. 상급 학교는 재능에 따라 진학하지만 어린 자녀는 무조건 소학교에 입학한다. 지금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소학교? 반드시 의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요 소학교 의무 교육이 들어간 학제가 언제 발표가 됐냐면 1872년에 발표가 됐었단 말이에요.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연도들 중에서도 중요도가 제일 중요한 걸 1이라고 치고 2번, 3번 제일 중요한 걸 1번이라고 쳤을 때 한 3번 정도에 들어갈 만한 연도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1872년 소학교 의무 교육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도 알 수 있어. 폐번치현이 1871년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1872년 소학교 의무교육 연도를 몰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뭘로 잡아야 돼요? 1868년 메이지 유신 즈음 이 즈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일단은 한번 선택지를 비벼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볼까요? 일단 뭘 기준으로 잡을 거냐면 메이지 유신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1868년 이후로 한번 살펴볼게. 자, 1번 한성순보를 읽는 학자. 한성순보 우리 근대문물의 수용 파트에서 신문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조선의 최초의 신문으로 한성순보를 얘기를 합니다. 1883년 이후에 볼 수 있죠. 1번과 같은 모습은 83년에 한성순보가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연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1번 아니죠. 왜냐면 지금 기준을 뭘로 잡고 있는 거야? 1868년 이후니까. 1868년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설명을 잘못했어요. 한성순보를 읽는 학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68년 이후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거 고르는 거니까. 경인선 개통식을 구경하는 상인. 경인선이 한국에 언제 만들어졌냐면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만들어지죠. 제물포와 한성을 연결했던 1899년이니까 왜냐면 개통식이니까 딱 99년이죠. 딱 99년이에요. 자, 그러면 2번도 68년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3번 신청년에 기고하는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신청년은 여러분들 요것도 연도 알고 있어야 돼요. 1915년입니다. 그러면 1915년에 신청년이 만들어지고 나서니까 요것도 볼 수 있어요. 자, 4번 경사대학당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경사대학당은 명나라, 청나라로 쭉 이어져 왔었던 수도 베이징에 있었던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경사대학당으로
바꾼 거죠. 경사대학당으로 바꾸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경사대학당이 베이징 대학이 되죠. 베이징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국자감에서 경사대학당으로 바뀌었던 요 연도가 언제냐면 1898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경사대학당. 그리고 수도 어디에 있다?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업을 받는 학생이면 1898년 이후잖아. 그럼 68년 이후 맞네. 그러면 4번 되네요. 그럼 답은 5번인 거네요. 답은 5번인 건데 이제 여러분들 이 5번 선택지가 좀 흉악해요. 5번 선택지가 좀 흉악한데 이거 5번 선택지 같은 것들도 뭐라고 해야 될까? 물어보면 안 되는 걸 물어봤다기보단 앞서서 살펴봤었던 어떤 디테일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그 트렌드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 선택지입니다. 자, 볼게요. 니가타를 개항지로 결정하는 관리라고 하면 얘들아 니가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개항지로 결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점을 물어본 거예요. 어떤 시점? 조약이 체결된 그 시점이잖아. 결정하는 관리니까. 이런 표현들도 국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결정하는 관리니까. 자, 그럼 니가타가 어디야? 니가타가 언제 개항됐는데? 이걸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봐봐요. 미일 그냥 화친이라고만 쓸게요. 화친 조약에서 우리 뭐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뭐 기억해달라 그랬어? 시모다와 하코다테가 개항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 두 도시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수호 통상 조약에서는 시모다와 하코다테 플러스 4개가 개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약을 찾아내는 거에 있어서는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데 모든 교과서에 추가 개항되는 항구들이 써 있습니다. 어디냐면 효고.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니가타. 다음 가나가와. 마지막 나가사키. 요렇게 4개가 개항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니가타가 출제가 된 거고 가나가와는 워낙 유명해요. 왜? 가나가와가 개항지로 결정됐지만 이 일본이 나중에 뭘로 바꿔요 여기를? 대신에 요코하마를 개항을 하죠. 요코하마. 요런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으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건 좀 유명한데 그리고 나가사키도 이때 개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고, 니가타, 요코하마, 나가사키, 가나가와 요렇게 여러분들이 미일 수호통상조약에서 개항된 항구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니가타를 개항지로 결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 1858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고요. 5번 선택지 어렵죠. 그러고 나면 1868년을 기점으로 잡아도 그것보다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문제로 돌아가 볼 겸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잡아도 이 문제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안 풀리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좀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면 돼요. 폐번치연이 1871년이구나. 소학교 의무교육을 담은 학제가 발표된 게 1872년이구나를 몰랐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하고 가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13번 문제를 보고 메이지 유신으로도 풀리네? 문제 없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메이지 유신으로 풀렸지만 언제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폐번치연과 소학교 의무교육 학제 연도를 기억을 하고 가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5번 선택지도 여러분들 잘 봐두세요. 니가타를 개항지로 결정하는 관리라고 하는 요 선택지 요 나중에 뭐 비슷한 선택지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닝보라던가 뭐 이런 선택지들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좀 기억할 거 기억하시고 자, 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조약 체결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조약과 조약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자, 이것도 연도가 필요한 문제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조약 볼게요.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은 2억량을 일본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자, 청나라가 1조에 보면 조선이 독립국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4조에 청나라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요거는 청일전쟁이 끝나고 체결이 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1895년에 체결이 됐었습니다. 자, 나번 한번 보도록 하죠.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즉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는 한국에서 손 뗀다. 일본에게 이제 주는 거죠. 우린 이 조약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요거는 러일 전쟁이 끝나고 체결이 됐었던 조약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시모노세키 조약부터, 즉 청일 전쟁이 끝난 시점부터 러일 전쟁이 끝난 포츠머스 조약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일 수도 있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일 수도 있어요. 자,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주화약이 맺어졌다. 얘들아, 전주화약이면 뭘 떠올려줘야 돼요?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하는 걸 떠올려줘야 되죠. 그러면 자 봐봐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전개 과정을 알아야 돼.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합니다. 전주를 점령하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시작됐던 게 청일전쟁이고요.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잖아. 그러면 전주화약 체결은 가보다 이전이에요. 자, 그럼 가나 사이가 아니죠. 2번 의화단 운동이 진압되었다. 여러분들 이런 선택지도 여러분들이 연도를 모르더라도 개념적으로 흐름상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그런 선택지라서 2번 선택지 조금만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미드웨이 해전이 발발하였다. 3번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경우에는 연도로 따지면 1942년인데 어찌됐든 세계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그런 전쟁이잖아요. 태평양 전쟁 시기가 너무 안 맞죠. 4번 일본 제국의회가 개설되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일본 제국의회 개설.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나중에 헷갈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요건 반드시 뭐와 같이 연관지어서 대일본 제국헌법과 일본 제국 헌법과 연관지어서 좀 봐줘야 되죠.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 해인 1890년에 제국의회가 개설이 됩니다. 제국의회가 개설이 되니까 요거 같이 봐주시고 1890년이면 청일전쟁도 전이죠. 자, 5번 도쿄에서 아조아 친해가 결성되었다. 요 아조아 친해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반제, 반전 요런 단체들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1907년에 결성이 되고요. 1907년에 요 아조아 친해가 결성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더 제국주의 국가화 되어가는 그 모습들이 있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좀 막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아조아 친해가 결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조아 친해 나중에도 자주 나오게 될 선택지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07년이고요. 도쿄에서 결성되었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4단원에서는 중요 도시에 대한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도쿄에서 결성이 됐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할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러일 전쟁을요. 그냥 러일 전쟁 요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러일 전쟁의 그 앞선 배경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 배경에서 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의화단 운동을 누가 진압을 하냐면 8개국 연합군이 진압을 합니다. 8개국 연합군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을 한 다음에 그럼 진압했으면 군대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가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이후에도 군대를 만주에다가 주둔시켜 놓는단 말이죠. 만주에 주둔시켜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만주에 주둔시켜 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격하게 항의를 해요. 왜? 러시아가 만주에다가 군대를 주둔해 놓는다는 건 청나라에 대해서 아니면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러일 전쟁의 배경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러일 전쟁을 봤을 때 의화단 운동이 진압이 됐으면 이제 러시아가 곧 만주에다 군대를 주둔시키고 일본과의 갈등이 생기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의화단 운동이 진압되었다라고 하면 1900년 그 다음에 1901년 신축조약까지 생각을 해주면 연도로 풀면 더 깔끔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021학년도 6월 4단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는 것은, 자, 볼게요. 누가 썼는지부터 보면 얘는 김구. 자, 우리 군대는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공동의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를 타도하기 위해서, 여기 힌트가 중요한 게 나와요.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쟁을 계속할 거예요. 지난 30년간 일본이 우리 조국을 병합 통치하는 동안, 지난 30년간, 자, 그러면 일제 식민지 지배가 진행된 지 30년 정도가 지났네? 그러면 한 1940년 언저리란 뜻이에요. 일본이 우리 조국을 병합 통치하는 동안 우리 민족은 확고한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불명예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쟁을 계속해왔다. 우리는 한중연합전선에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요. 김구가 썼고요. 연합군의 일원으로. 자, 연합군의 일원이라고 하는 건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항쟁을 계속할 거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중화민국, 중국 국민당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 어떤 군대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거고, 그러면 연도가 맞죠.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게 1940년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 광복군 요 시기를 연표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 한국 광복군 연도가 필요할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이면 뭐가 시작된 거야?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된 거지. 아, 그러면 사실 요 만주사변 정도는 사실 아주 핵심적인 연도니까요. 1931년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고 나면 한국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넣는다는 거,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건 마밖에 없죠, 시기가. 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런 연표들은 이제 연도들은 좀 핵심적으로 기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해혁명은 1911년이었죠. 오사운동은 1919년이었고요. 워싱턴 회의는 1921년에 개최가 됐습니다. 신간회가 창립된 건 1927년이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태평양 전쟁 발발은 41년입니다. 그러니까 마에 들어가는 거죠. 한국광복군 창설이 1940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연도 문제 같은, 연표 문제 같은 거는 연도를 알고 있으면 좀 손쉽게, 어려운 문제여도 손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니까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6월 마쳤고요. 2021학년도 9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9월 12번 문제입니다. 자, 가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연표 문제입니다. 자, 가와 나의 시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 무릇 정부에 조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이런 거 출처가 있으니까, 출처가 있을 때는, 자, 없는 자료도 있잖아요. 근데 출처가 있을 때는 출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타가키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민선 의원 설립을 위한 건의서, 그리고 교과서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읽지 않더라도 사실 가는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읽어보면, 자, 의무가 있는 자는 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민선 의원을 설립하면 정부와 인민 사이가 돈독해져. 자, 민선 의원을 설립을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민선 의원을 설립을 하는 게 정부가 약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민선의원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타가키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를 발표했던 시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1874년이고요. 자, 요것과 관련된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죠? 자유민권 운동으로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 민선의원 설립을 위한 건의서라고 하는 게 자유민권 운동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1874년을 몰랐어도 1870년대 초중반 정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나번 한번 보겠습니다. 짐은 국가의 번창과 신민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역대 천황, 그죠? 이게 여러분 봐보면 출처 보면 헌법을
내포하는 칙어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천황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일본의 헌법을 제정해서 선포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파악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요게 연도 알아야 되죠. 1889년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뭐 또 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일본 제국 헌법이 시기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제국 의회라고 하는, 자, 일본의 의회는 언제 생겼어요? 헌법을 만들기 이전이 아니라 헌법 만든 다음 해인 1890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의회가 생긴 걸 이제 이 안에다가 집어넣지 않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874년부터 1889년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연도 문제는 연도를 알고 있으면 해설하기는 참 쉬운데 여러분들이 연도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주는 걸 좀 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연합군에 의해 의화단이 진압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의화단이 진압되고 나서 맺은 조약이 뭐죠? 신축조약이죠. 신축조약. 신축조약이 1901년에 체결이 됐단 말이죠. 1901년에. 그러면 이제 시기가 나보다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의화단이 진압되었다. 선생님이 지금 의화단이 진압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신축조약으로 읽어내고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고 어떻게 읽어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기로 잡아낼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서태후 등의 보수파가 신정을 단행하였다. 요거는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축조약이 체결됐는데 신축조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외국 군대가 베이징 수도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 이 이후에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퍼지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 끝났다, 청나라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혁명파, 그리고 이제서라도 어찌됐든 헌법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혁명파와 입헌파가 이 신축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대립을 하면서 청나라가 진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보수파들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면서 2번 보수파가 신정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시기가 연결되는 거고 1번보다 바로 뒤에 2번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안 맞죠. 자, 3번 중의원 선거를 통해 제국의회가 개설되었다. 여러분들 요 중의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중의원, 당시 이제 제국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귀족원이 있고 그다음에 중의원이 있는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중의원이라고 하는 의원들에 대한 이름이 나왔을 때 요게 제국의회가 설립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 지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었죠. 제국의회가 개설되는 거 바깥에 넣어줘야 된다고요. 대일본 제국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 해입니다. 이것도 시기가 바로 안 맞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몰랐어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자, 4번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이모군란이 발생한 건 1882년입니다. 1882년이니까 시기가 74년과 89년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5번 량치차오 등이 입헌군주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의회를 설립하자 이런 운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량치차오가 입헌군주제의 도입을 추진한 건 요런 이 변법 자강운동으로 읽어낼 수도 있어요. 변법 자강운동이 1898년이었죠. 변법 자강운동으로 해도 사실 나보다 뒤쪽에 있는데, 량치차오는 뒤에서 아까 방금 얘기했더니 신축조약 이후에 혁명파와 입헌파가 대립하고 있을 때, 혁명파와 입헌파가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을 때 이때까지도 대표적인 입헌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기, 신축조약 끝난 이 시기까지도 이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량치차오와 함께 여러분들이 캉유웨이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연결해 주면서 이 변법 자강 운동, 무술변법이라고 하는 걸 같이 연결해서 선택지를 읽어도 크게 문제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나라고 하는 지문과 같이 연결 지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지을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나를 한번 보면 대일본 제국 헌법이 진행이 됐죠. 이제 발표가 됐어요. 즉 일본은 이제 입헌군주제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뭐가 일어나게 되죠? 청일전쟁이 발생을 해요. 청일전쟁이 1894년부터 1894년부터 95년까지 진행이 되고 결국 일본이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청나라 내부에서 많은 반성이 있게 되죠. 양모운동의 그 중최소형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젠 효과가 없다. 일본처럼 입헌군주제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변법자강운동의 주장이 있기도 했던 거니까 나보다 뒤에, 그러니까 연도를 몰랐어도 여러분들이 개념이 좀 탄탄히 돼 있다면 5번 선택지 같은 건 지울 수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1번이나 2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일본과 연결지어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연도를 좀 알고 있었어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 사건들의 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9월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해에,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4단원에서 나오는 가장 악랄한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가 몇 년에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이 몇 년인지를 보고 나서 나머지 선택지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좀 악랄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긴자, 여러분들 긴자라고 하는 걸 보고 국가를 잡아줘야 되죠. 국가. 긴자는 어디? 도쿄에 형성되었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벽돌 건물이 많아졌대요. 자, 두 번째 사람 이야기 보면 맞아. 서양 문물이 많이 수용되고 있고 작년부터는 태양력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4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요 태양력이라고 하는 걸 언제부터 사용했냐라고 하는 거. 지금 요건 이제 일본의 이야기니까 일본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태양력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도 중국도 이제 태양력을 사용을 할 건데, 자, 일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태양력을 1873년부터 사용을 합니다. 1873년부터 사용을 하고요. 조선은 1895년에 이제 시행을 해서 태양력 첫 시작은 6년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언제 때야? 여러분들 을미개혁 때 태양력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을미개혁이라고 기억을 해두면 을미개혁 다음 해인 96년부터 태양력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신해혁명 다음에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912년에부터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한번 보시면 작년부터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속의 문제에 나와 있는 대화의 상황은 1874년인 거죠. 1874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874년이라고 하는 해에 볼 수 있는 모습.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도쿄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 이런 문제 때문에 근대 문물의 수용 파트는 진짜 꼼꼼하게 연도를 좀 공부해 주셔야 돼요. 도쿄대학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교과서에 다 있어요. 187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74년에 볼 수 없는 모습이죠. 77년부터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 1번 아닙니다. 자, 2번. 요코하마에서 기차를 타는 외국인. 자, 보면 우리 중요하게 철도와 관련해서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철도가 일본 최초의 철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게 언제 만들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72년부터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죠. 72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코하마에서 기차를 타는 외국인을 7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철도가 74년에 볼 수 있겠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옌프의 천연론을 읽고 있는 지식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옌프의 천연론이라고 하는 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사회진화론과 관련된 책이에요. 사회진화론과 관련된 책인데 이 옌프의 천연론이 요때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연도를 좀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옌프의 천연론. 사실 뭐 한번 기출이 됐으니까 좀 외워두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요거까지 외워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옌프의 천연론이라고 하는 중국 입장에서 요 이제 사회 진화론과 관련된 책인데, 요 책이 출간된 건 1898년이에요. 1898년에 출간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외우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에서 옌프의 천원론 여러분들이 9월 아니면 이게 만약에 수능이에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만났어요. 옌프의 천원론 만약에 몰랐다고 쳐봐. 처음 만난 선택지야. 그러면 옌프의 천원론을 모르니까 난 이 문제를 못 풀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선택지들 중에서 확실한 게 있는가, 내가 아는 것들을 확실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기출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1898년에 출간이 됐구나 하냐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명확하게 답이 2번인 거니까요. 자, 4번 한번 보죠. 여학교 설립을 청원하는 찬양의 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회원들이 여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뭘 만들죠? 순성 여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이제 만들게 되는 요 1년의 해가 1898년입니다. 요것도 1898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것도 3번과 4번 모두 74년 이후에나 한참 이후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자, 다음 5번. 얘들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풍도해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하냐면 풍도해전이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풍도해전을 청일전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청일전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임진왜란에 평양성 탈환, 명량해전 이런 것들을 보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걸 찾는 것처럼 풍도해전 또는 가끔 출제됐었던 게 뭐냐면 성환전투라고 하는 청일전쟁에서 또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청일전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 각각의 좀 이렇게 핵심적인 전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러일전쟁 관련해서도 이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일전쟁이니까 1894년부터 진행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20년 후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14번 같은 문제는 좀 악랄한 문제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옆에다 놓고 자주자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1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가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일본이라는 국가가 연관됐네요. 요구한 강화 조건 가운데, 자, 강화 조약이나 강화를 맺었나 봐. 가를 일본의 소유를 하는 것은, 자, 가를 일본에게 주는 것은 베이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대요.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대요. 극동의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가 나왔네.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가의 영유, 가라고 하는 땅을 가지는 것을 포기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본이 이것도 추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써가면서 추론하는 게 아니라 이 추론 과정을, 만약에 이걸 추론하지 못했다면 이 추론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본이 지금 강화조약 하나를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강화조약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지금 가라고 하는 지역을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지문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이 가라는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베이징과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가를 못 가져가게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쵸? 러시아가 일본한테 이거 가져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강화조약이지? 이 강화조약에서 가라는 지역을 가져갔는데 이 가라는 지역 못 가져가게 러시아가 막았던 사건이 있나를 추론해 보면 이거 명백하게 뭐와 관련된 거다. 삼국 간섭과 관련된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뽑아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1895년에 있었던 삼국 간섭이고요.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았다면 가는 어디예요? 랴오뚱반도인 거죠. 그렇죠? 삼국간섭. 자, 일본이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강화 조약을 체결을 했고 여기서 랴오뚱반도와 타이완을 할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타이완은 그렇다 치고 러시아 입장에서 랴오뚱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건 그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러시아가 삼국간섭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일본이 랴오뚱반도를 토해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랴오뚱반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가 다 어떤 지역이나 도시와 관련된 거겠죠. 자, 1번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도시를 알아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광복군 여러분 어디서 창설됐는지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 어디냐면 충칭입니다. 근데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도시를 충칭으로 따로 기억한다라기보다는요. 자, 임시정부가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임시정부의 한일 애국단 관련된 한일 애국단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상하이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상하이에서부터 임정이 이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충칭이고요. 그러면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한국 광복군이니까 당연히 한국 광복군은 충칭에서 만들어진 거죠. 요거는 랴오뚱과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난징 조약의 체결로 개항된 항구를 파악한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3번 제1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 할양된 지역을 살펴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번 한번 보세요. 제1차 사이공 조약이라고 하면 베트남과 프랑스가 만든 거고 이제 조약을 체결한 거고 1862년에 있었던 조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낭 등 3개 항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낭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3번의 제1차 사이공 조약이 베트남과 관련된 거라면 랴오뚱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좀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근데 봐봐요. 요 할양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할양.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1862년 제1차 사이공 조약에 다낭 등 3개 항구를 개항한 거고요. 영토 할양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자 그랬어요. 물론 이 코친 차이나 지역 뭐 이제 베트남 남쪽에 이제 동부 삼성을 할양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전체적인 기출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이 할양됐는지까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영토 할양에 대한 모습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건 베트남과 관련된 거니까 베트남 땅이 나갔을 테니까 랴오뚱과 관련이 없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3번 선택지 지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신축조약에서 명시한 외국군의 주둔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었죠. 신축조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외국군이 어디에 주둔 가능하다? 베이징, 청의 수도에 주둔이 가능하다. 굉장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었죠.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5번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이 획득한 조차지. 그럼 여러분들이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러일 전쟁의 결과 맺어진 포츠머스 조약은 일단 중요한 건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 러시아가 손을 뗀다는 거고요. 두 번째, 남만주 철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이 가져간다는 거였습니다.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영토와 관련돼서는 리순과 다렌이라고 하는 곳의 조차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겁니다. 리순과 다렌.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리순과 다렌의 조차권을 일본이 가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할린 섬이라고 하는 섬의 북위 50도 미만 이 남쪽에 있는 땅을 일본이 가져가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츠머스 조약 잘 몰랐다면 요 4가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내용은 다 기억해야 되니까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데 요게 문제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리순과 다렌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었어도 혹시나 이 리순과 다렌이 랴오뚱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라는 걸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5번 선택지 못 고르는 거죠. 그래서 리순과 다렌이 랴오뚱 반도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리순과 다렌은 랴오뚱 반도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자, 2번 난징 조약의 체결로 개항된 항구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걸 왜 넘어갔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봐주셔야 돼요. 봐봐요. 난징 조약의 체결. 근데 앞부분에 봤을 때 여러분들 니가타라고 하는 항구 봤던 거 기억납니까? 니가타가 개항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선생님이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통상조약에서 어떤 항구들이 개항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모다와 하코다테 말고도 미일 수호통상조약에서 추가적으로 개항된 효고, 니가타, 나가사키, 그 다음에 가나가와라고 하는 곳까지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전체적인 지금 출제 스타일, 디테일을 봤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요. 나중에 이게 닝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할 건데요. 난징 조약의 체결을 한번 보시면 난징 조약은 5개 항구가 개항이 돼요. 상하이, 그다음에 닝보, 푸저우, 그다음에 샤먼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광저우라고 하는 곳이 개항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푸저우와 샤먼 이런 쪽에는 여러분들에게 딱히 봐둘 필요가 지금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난징 조약의 개항지로 출제가 된 것들이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어요.
상하이와 닝보가 모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징 조약과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요런 방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봅시다. 어떤 나라가 처음으로 개항한 조약 있잖아요. 그 개항한 조약에서는 어떤 항구가 개항이 되었는지를 좀 꼼꼼하게 디테일을 좀 챙겨가 주자고요. 나중에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난징조약의 체결로 개항된 항구면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니까 모두 랴오뚱 반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개항과 관련된 조약이면 어느 지역이 개항됐는지 한번 꼭 디테일하게 챙겨보자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밑줄 친 사건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죠. 자, 국제연맹의 조사단. 자, 국제연맹이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네요. 자, 국제연맹의 조사단은 5월 5일 푸이 집정을 방문해 1시간 정도 회담을 나누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단은 작년 9월 18일 관동군이 일으킨 사건의 진상을 물었다. 이에 대해 푸이는 즉답을 회피하면서 집정에 취임한 사정과 건국의 유래를 설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조사단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가 사진 밑에 있죠. 리튼 조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힌트는 국제연맹이 리튼 조사단을 보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알아주셔야 되죠. 무슨 사건?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1931년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만주사변, 일본의 대륙 침략이 시작됐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건국의 유래를 설명하였다라고 하면 이제 만주사변인 걸 알았으면 조금 더 잘 다가오죠. 무슨 건국일까요? 이거 만주국을 세운 게 요 이야기와 관련된 거겠죠. 1932년. 그래서 요 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이기도 하고요. 이 푸이가 만주국의 황제이기도 합니다. 만주국의 황제, 이제 어떤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황제인 거죠. 일본인이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을 황제를 세워놓음으로써 뭔가 일단 정당성을 좀 확보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힌트로 쓰기 좋은 거, 간단하지만 자, 그게 뭐냐면 요 관동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관동군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게 뭐냐면 만주에 주둔한 일본군을 관동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료에서 만주 주둔 일본군인 관동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확실히 지금 일본과 관련된 사건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 한번 기억해 두면 뭐 크게 나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주사변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선택지 한번 살펴보면 일본의 주력함 비율이 제한되었다. 이거 자주 나오는 선택지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력함 비율이 제한됐었던 건 요거는 워싱턴 회의의 내용입니다. 자, 워싱턴 회의는 이제 1921년에 개최가 돼서 22년까지 이어졌고 주 목적은 일본 견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말로만 한번 읊어보면 영일동맹 폐기, 그 다음에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산둥반도 이권을 중국에 반환, 그 다음에 중국의 주권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일본을 포함한 나라들의 주력 함대 비율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도 워싱턴 회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자, 1번 넘어가고, 자, 2번 독립군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다. 만주사변 이후에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다? 시기가 안 맞죠.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1920년 3.1운동 직후에 이제 어떤 그 무장 독립 투쟁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시기가 안 맞습니다. 자, 다음 3번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이것도 시기가 안 맞죠. 1927년에 신간회가 창립이 됐으니까 만주사변보다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사변과의 연관성을 떠나서 시기도 안 맞으니까 3번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철회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구호가 나왔던 시위,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21개조 요구 철회하라. 왜? 일본이 1915년에 21개조 요구를 이제 중국에 중국에 이제 보내게 되죠. 이제 군벌 정부에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결국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의 21개조 요구가 통과가 되니까
그쵸, 이제 중국의 많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사건. 그게 5.4 운동이죠. 그래서 이 5.4 운동의 결과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는 뭐 하지 않는다, 조인하지 않는다, 사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4번 5.4 운동과 관련된 거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5번 한번 보면 조선혁명군과 중국군이 함께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여러분들 이거 한국사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배우는 뭐 한중 연합작전과 관련된 이야기죠. 한중연합작전. 자, 한중연합작전을 여러분들은 꼭 뭐와 연결을 좀 지어주자. 만주사변과 연결을 지어주자.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도 일본의 침략 대상이 되면서 이제 한국군, 원래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독립군들과 중국군이 함께 손을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한중연합작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부대, 여기는 조선혁명군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죠? 한국 독립군이라고 하는 부대도 같이 한중연합작전에 활동을 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번 선택지가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함께 항일전을 전개하였다라고 나오더라도 문제없이 여러분들은 5번 선택지를 골라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만주사변과 관련돼서, 자, 이 문제는 명확하죠.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과 한국과 중국의 어떤 연합 이라고 하는 같이 활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21학년도 9월 1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학생 1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이베이래. 타이베이. 여기 태국 여기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여기 대만에 있죠. 대만이죠. 지금 타이완이에요. 국립국부기념관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 동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자, 여기에 핵심 힌트가 나와 있죠. 신해혁명 당시에 임시 대총통에 선출되어서 중화민국의 수립을 선포했던 사람 누구죠? 순원이죠. 순원이에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우리나라로부터 건국 훈장을 받기도 했었는데, 자, 결국에 임시 대통령에 선출이 되고 순원 다음으로 이어졌던 건 안타깝게도 위안스카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순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원의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1번 교육 취거를 공포했다. 뭐 순원이랑 연관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국가가 아예 안 맞죠? 요거는 일본과 관련된 거고요. 메이지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던 1890년이라고 하는 시기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근대 문물의 수용 파트에서 연도 문제로 사용 가능한 부분인 거니까요. 1890년이고 메이지. 그래서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충성을 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발표했었던 게 교육치거다라고 하는 거 한번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아조아치네를 창립했다. 이 아조아치네는 1907년에 도쿄에서 창립이 됐었던 반전, 반제라고 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순원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순원과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한다면 중국 동맹회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아조아치네와 관련돼서는 뭐 고토쿠 슈스이라던가 아니면 베트남의 판보이 쪼우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이번 그 교육 과정에서는 이 아조아치네 창립 멤버들, 활동 멤버들과 관련돼서는 크게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순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제1차 국공합작을 추진했다. 여러분들이 요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거 좀 이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답이죠. 자, 4번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을 결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요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이라고 하는 요 단체는요, 뭐랑 연결 지어 주시면 되냐면 만주사변 즈음에 만들어진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방금 문제에서 봤었던 한국과 중국이 만주사변을 즈음으로 해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활동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사변 즈음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누가 없어요? 순원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순원 없어요. 그러니까 4번도 시기가 안 맞아요. 자, 5번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북벌을 완수했다. 이 북벌을 완수한 건 순원이 이제 북벌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지만 순원은 이제 목숨을 잃게 죽게 되죠. 죽고 나서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뭐 암살당한 것 같네요. 죽게 되고 그로 이어서
이제 이어서 이제 중화민국의 정권, 이제 국민정부를 이끌게 되는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번을 왜 헷갈리지 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 제1차 국공합작까지는 순원이 결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군벌을 타도해 나가는 활동을 하려다가 죽게 되는 거고요. 그 시기쯤에 이제 순원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장제스가 권력을 잡아서 이제 북벌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제1차 국공합작이 있고요. 제1차 국공합작을 순원이 잘 맺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원이 사망합니다. 순원이 사망하고 나서 장제스로 이제 권력이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1925년에 간단하게 넘어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사건이 530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530 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에 이제 외세에 대한 반제국주의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드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1926년, 그 다음에 그래서 1926년에 뭐가 시작돼요? 북벌이 시작이 됩니다. 북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벌 뭐라고도 불러요? 국민혁명이라고도 부르죠. 북벌이 시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국공합작, 제1차 국공합작이 언제 깨지느냐인데요. 요 언제 깨지느냐는 기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북벌이 시작하고 나서 1927년, 1년이 지난 1927년에 4월 12일 4.12 상하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이 안 되더라도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뭘 알아둬야 되냐면 이제 1927년에 북벌이 진행되는 중에 국민당이 공산당을 대규모 탄압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즉 뭐예요? 뭐가 깨졌다?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북벌 진행 중에 결렬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인 1928년에 북벌을 완수하게 됩니다. 북벌을 완수하고 뭘 수립하게 돼요? 국민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국민정부를 수립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 같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국민정부의 수도를 이때 어디로 잡죠? 난징으로 잡습니다. 난징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난징이라고 하는 도시와 관련된 게 되게 많네요. 난징 조약도 체결이 됐었고, 금릉기기국, 우리 양모운동 때 이용장이 만들었다는 금릉기기국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뭐 있죠? 여기도 이제 국민정부가 수립됐던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징이란 도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9월 모의평가 마무리하고 이제 수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제 강조를 했었던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도시와 관련된 거니까 선택지도 하나하나 다 도시와 관련된 거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도시는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개방된 5개 항구 중 가장 북쪽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북쪽에 있다. 와, 이런 방식으로도 되나요? 자, 영국이, 자, 그러면 뒤에 힌트가 더 없나? 영국이 조개지로 정한 구역은 성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고, 미국은 어디? 이것도 힌트죠. 훈커우. 이 훈커우가 어디야? 우리 한인애국단의 윤봉길 의사가 훈커우 공원 의거를 일으켰었던 곳이 이 훈커우잖아요. 프랑스는 성벽과 영국 조개지 사이의 땅을 확보하였고, 이후 미국과 영국은 조개지를 합쳐 공동조개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개방된 5개의 항구 중 가장 북쪽에 있었다는 걸 모르다고 하더라도 훈커우라고 하는 힌트를 하나 더 줬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하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꼭 요거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과 관련된 조약일 경우에는 그 조약에서 어떤 항구가 개항되었는지 구체적인 도시를 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여기서도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상하이가 있고요. 상하이 밑에 닝보가 있고요. 닝보 밑에 푸저우, 그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면 샤먼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광저우까지.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가 가장 열렸던 곳 중에 가장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어디에서 열렸던? 난징 조약에서 개항이 되었던 이 난징 조약에서 개항이 되었었던 항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상하이가 가장 북쪽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힌트로 준 거잖아. 그래서 이
영국과의 조약이니까 난징 조약 얘기하는 거고, 난징 조약에서 개방된 5개 항구 중 가장 북쪽에 있다라는 정보를 줬잖아요. 지금 그러면 상하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가져가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스포일러를 하자면 뒤쪽에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힌트를 다시 한번 사용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하이가 난징 조약에서 개방된 항구 중에 가장 북쪽에 있구나 기억을 하시고, 그럼 상하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이구나. 그쵸, 이거 맞죠? 이게 답이죠. 상하이와 관련된 선택지로 많이 출제되는 게 임정입니다. 임시정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2번 청일전쟁의 강화조약이 체결된 곳이면 그냥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곳이고,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는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자, 3번 군수공장인 금릉기이국, 방금 얘기했었죠. 이거 어디죠? 난징입니다. 난징이란 도시 여러분들 한번 꼭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징 조약도 체결이 됐고, 다시 한번 금릉기이국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국민정부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자, 4번 북촌의 부인들이 여권통문을 발표한 곳이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렇게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읽다 보면 내용이 항상 뭐 있냐면 한성 북촌의 부인들, 양반 부인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성이에요, 한성. 자, 그다음에 5번 김원봉의 주도로 조선 의용대가 조직된 곳이다. 조선 의용대 1938년이라고 하는 거, 중일전쟁 이후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요거 자주 출제가 돼요. 이 우안이라는 곳이거든요. 좀 익숙하죠? 당시에는 한커우라고도 불렀는데, 우안, 그죠? 지금 그 코로나 시작됐었던 거기 있잖아요. 그 우안입니다. 우안.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우안에서 1938년에 조직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준은 기출로 잡으시면 돼요. 기출에서 도시를 물어봤었던 그런 단체라던가 그런 정보들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조직이 됐다던가 어디서 활동을 했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도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기억을 하고 가져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하이와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죠. 예를 들면 최초의 신문 신보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기도 했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했었고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에서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에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수능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앞선 단원들에서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있는 것들도 꼼꼼하게 좀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다면 꼼꼼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번 2024학년도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줘야 될 태도예요. 자, 밑줄친 회의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은 영일동맹을 근거로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습니다. 지금 이거 1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본은 중국의 미략을 강요하여 영국과 미국의 이익과 충돌했고요. 자, 이에 영일동맹의 갱신 여부를 결정을 앞두고 중국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은 동맹을 폐기하자 주장하고, 미국인들도 오케이 동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강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위해 군비를 조절하자, 그다음에 중국 문제를 다룬 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 중요한 힌트 있죠? 뭐예요? 영일 동맹이 공식 폐기됩니다. 그래서 이 군비 조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뭐예요? 여기에 참여한 나라들의 주력함 비율을 제한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제한을 당했던 게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의 주력한 비율이 제한됐다. 이런 것들도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선택지에서 살펴볼 수 있죠. 자, 영일동맹 폐기됐다. 즉, 이 회의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워싱턴 회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공식적으로 워싱턴 회의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 고를 수 있어야겠죠. 1번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이 결정됐었던 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중에 처음으로 결정된 건 얄타 회담 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자, 2번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확인하였다. 카이로 선언의 걸 그대로 이행하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있었던 포츠담 회담입니다. 지금 이 둘 다 일단
뭐와 관련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마무리 관련된 거죠. 자, 3번.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랴오뚱이 일본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러시아가 들어온 거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4번.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었던 건 사실 여기에 써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거? 일본은 중국의 미락을 강요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사실상 21개조 요구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21개조 요구라던가 21개조 요구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21개조 요구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오사운동을 일으켰던 건 결국에 파리 강화 회의죠. 그래서 회의니까 파리 강화 회의로 한번 연결 지어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모두 아닙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산둥반도의 이권이 중국에게 반환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워싱턴 회의의 내용 지금 12번 문제 잘 몰랐다면 가가지고 워싱턴 회의 내용 한번 개념 복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문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소문이 작성된 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도 연도 문제네요. 그러면 연도 문제네요. 심지어 해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볼 수 있는 모습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좀 빡세게 여러분들에게 연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엎드려 아뢰옵나이다. 일본인이 서양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경기 연해에 다가와 지난해의 무력 충돌을 빌미로 맹약을 요구하고 있대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대해 조정은 그 본질을 살피지 않고서 화친으로만 구차하게 보전하려고 한다. 지금 저 외선, 일본의 배에 기만당해서 만약 문호를 열고 장차 서양인들을 받아들인다면 사교, 천주교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사교가 안팎에 널리 퍼지는 것을 전하의 힘으로도 금할 수 없대요. 지금 이거는 자, 외인이 즉 일본인들이 지난해 경기도 인근 바다에 와서 무력 충돌을 빌미로 해서 야 조약 맺자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요 사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운요 사건을 빌미로 해서 뭘 요구하고 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의 무력 충돌이니까 운요 사건이 지난해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강화도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1800 왜 1900이 나와? 미안합니다. 펜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1876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1876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그러면 선택지 중에 1876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자, 봐봐. 자, 1번. 청이 일본과 수호조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청일 수호조교. 청나라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대등한 관계에서 맺었던 조약입니다. 청일 수호조교니까 요건 1871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연도 다 아셔야 돼요. 자, 2번. 하급 무사 중심의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에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그냥 1868년 메이지 유신이랑 연관 지어서 읽어주시면 되는 선택지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3번. 일본에서 충효를 강조하는 교육치거 그리고 천황에 대한 충성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치거가 공포가 되었다. 교육치거 중요하게 다루는 선택지인가 봐요. 9월에도 나왔고 수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겠죠? 1890년의 일입니다. 교육치거. 그러니까 76년 아니죠. 자, 4번. 서양의 군사기술을 도입하자는 양모운동이 전개됐다. 여러분들 봐봐요. 양모운동은 대체로 1861년에 시작됐다고 봐요. 그리고 양모운동이 실패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일반적으로 중간에 많은 실패들이 있었지만 진짜 양모운동에 사망 선고를 내렸던 건 청일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1876년이면 아직 양모운동이 전개되는 중인 거죠. 이 선택지 괜찮아요. 선택지 4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점을 주고 그 점이 선에 걸려 있느냐라는 방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양모운동은 어떤 해에 전개된 거라기보다는 한 30여 년간 전체적인 선으로서 진행됐었던 사건인 거니까요. 자, 5번.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실시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자,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고를 수 있겠지만 5번은 그냥 논리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 하야하는 시기가 1873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연도 문제긴 하지만 뭐 아주 어려운 연도를 물어봤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자, 그러면 2021학년도 수능의 4단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6번. 밑줄 친 전쟁의 결과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작년에 귀국,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백성들은 귀국 군대를, 너희 나라 군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대요. 그런데 귀국, 너희 나라가 승리한 후에는, 자, 그러면 지금 귀국이 승리한 거야. 너희 나라가 승리한 후에는 더욱 흉포해져서 우리 백성을 짓밟고 있고, 지금 겉으로는 우리를 보호국으로 삼아 외교만을 감독한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힌트죠. 하면서 실상은 모든 정법,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대요. 실상은 모든 정치에 관여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병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상경에서 귀국에 너희 나라의 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 등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자, 귀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보호국이 되고 외교권이 없어졌어요. 외교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정치에 지금 내정 간섭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건 아주 손쉽게 중요한 힌트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귀국이 누구예요? 일본인 거죠. 그럼 이 조약이 지금 뭐인 거예요? 을사조약인 겁니다. 내정 간섭은 뭘 통해서 하고 있죠? 통감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타국은 뭐예요? 러일 전쟁이니까 러시아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전쟁할 때까지만 해도 너희 군대 별로 안 무서워했는데 너희가 승리한 후에는 을사조약도 체결하고 이러면서 지금 너희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전쟁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러일 전쟁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러일 전쟁의 결과면 일단 포츠머스 조약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포츠머스 조약이 만약에 선택지에 나왔어.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뭐까지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줘야 돼? 포츠머스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국제연맹 탈퇴와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 만주사변이에요. 요것도 물어보네요, 선택지로. 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아까 우리 문제로도 살펴봤었죠? 국제연맹이 뭘 파견해요? 리튼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거는 명백한 침략이다. 자, 일본한테 저쩌고 좀 조치를 취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요? 탈퇴해 버립니다. 이게 국제연맹의 한계 중에 하나죠.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떤 이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국제연맹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한계들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아닙니다. 자, 2번. 청이 일본의 타이완을 활용했던 건 청일전쟁입니다. 그럼 요건 청일전쟁이 아니죠. 이거 시모노세키 조약과 관련된 거죠. 자, 3번. 이 외교관이 베이징 주재가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거면, 베이징 주재가 허용됐다라고 하는 건 일단 러일 전쟁인데 이건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청나라와 관련된 거였고, 요거는 텐진 베이징 조약 2차 아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죠.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다롄에 대한 조차권을 차지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라고요. 심지어 하나 더 있죠? 리순은 뺐어요, 지금. 리순에 대한 조차권, 다롄에 대한 조차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어디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줘야 된다고요. 랴오뚱 반도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사할린 북이 50도 이남의 땅을 일본이 가져간다던가, 남만주 철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포츠머스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5번.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선교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지금 뭐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 그쵸? 베트남과 관련된 조약은 이것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뭐? 제 1차 사이공 조약밖에 안 나와요. 사이공 조약. 그래서 1862년에 베트남과 프랑스가 맺었던 제1차 사이공 조약인데, 우리 지금 뭐뭐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다낭을 포함한 총 3개 항구가 개항이 됐었고, 그 다음에
영토 할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제1차 사이공 조약에. 그러면 수능에 나온 선택지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죠. 제1차 사이공 조약에 무슨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선교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1차 사이공 조약은 3개 기억하는 겁니다. 다낭을 포함한 3개 항구 개항, 그 다음에 영토 할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자유가 들어가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항상 이런 지문들이 나올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국가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대명사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쭉 읽고 나서 어떤 나라들인지 하나하나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읽으면서 명백하게 힌트들은 들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단원 2021학년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